이번 주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관련해서 잘 나가던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한 것입니다. 이 주가 폭락의 원인이 중국발 인공지능 공습입니다. 딥시크라고요. 중국에서 생긴 1년 반밖에 안 된 인공지능 회사가 딥시크 R1이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챗GPT, 오픈 AI보다 비용도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오픈소스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월가에 충격을 주면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인공지능을 경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요. 엔비디아가 더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AMD, 최근 많이 오른 브로드컴까지, 그리고 대만의 TSMC까지 다 추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딥시크가 이전에 엔비디아,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을, 칩 수출을 막기 이전에 엔비디아에서 사들인 예전의 칩으로 아주 싸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이 이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했는데 오픈 AI의 O1 모델과 거의 맞먹는다, 이렇게 평가를 내면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월가의 충격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1년 반밖에 안 된 회사, 그것도 중국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딥시크는 2023년 5월에 리안 웬팡이 만든 회사입니다. 리안 웬팡은 원래 이제 하이플라이어라는 이 투자회사, 헤지펀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 회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2024년 5월에 이 딥시크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올 1월 20일에 딥시크 R1, 그리고 R1 제로라는 저가의 오픈소스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의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오픈 AI의 O1과 거의 맞먹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주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날 주식시장을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인공지능 관련해서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대부분 하락하게 된 겁니다. 사실 코로나 유행이 끝나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걸리고 또 물류 문제가 생기면서 이 기술 성장주라 그러죠. 인터넷 기반 디지털 기업들이 주가가 거의 떨어졌습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거의 10분의 1, 그러니까 90%가 하락한, $10 주식이 $1가 되고, 뭐 거의 심하면은 몇십 배 떨어지는 $10짜리가 뭐 몇십 센트 되는 이런 현상인데, 그나마 2022년 11월에 오픈 AI가 챗GPT를 만들면서 이 생성형 AI 경쟁을 벌이면서 이 생성형 AI 관련 주식들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까지 오르는, 그리고 젠슨항은 막 불과 2년 만에 세계 부자 상위권에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흐름을 딥시크가 흔들어 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사실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저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너무들 미쳐 있구나. 이게 돈을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생성형 AI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그래서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오픈 AI가 불을 지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위기를 느낀 구글이 또 쏟아붓고요.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거의 그리고 새로운 엔스로피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1년에 수십조 원씩 쏟아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스타게이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오픈 AI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또 오래된 IT 기업인 오라클이 참여해서 앞으로 500조 원, 500조 원이 넘죠. 우리도 환율로 따지면은 거의 700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 안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공격적인 발표를 하고 이렇게 돈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딥싱크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시장에서 안착할 때는 네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그랬죠. 기술 가치, 사용 가치, 금융 가치, 신뢰 가치.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용 가치죠. 사용 가치는 이용자한테 어떤 가치를 줄 건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술 가치와 사용 가치가 검증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금융 가치,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시장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처음에 이 검색 기능에 고도화를 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찾고 뭘 하고 할 때 비서처럼 너무 잘해주고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구독자가 갑자기 늘었고요. 그래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기업이 여기에 매달리게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이 생성형 AI가 이만큼 이 이용자들한테 가치를 해줄 수 있을 건가?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 전에 스타트업, 새로운 사업이 이 디지털 시장에서 커가는 방법은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기술 가치를 중심으로, 기술 엔지니어 출신들이죠. 주로 컴퓨터나 물리학을 전공한 이 전문가들이 기술에 중점을 둬서 하는 흐름이 있고요. 사실 이게 진짜 스타트업이죠. 또 한 흐름은 어느 정도 기술 가치로 기술자들이 하고 있을 때, 과학자들이 하고 있을 때 이 금융 쪽에 투자 전문가들이 투자 전문으로 이 기술을 갖다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먼저 모으고 그걸로 기술을 밀어서 커가는 방법이 있고, 이거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융 가치를 먼저 내서서 하는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먼저 모으기 때문에요. 기술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뛰어나는데 사실은 돈을 못 모아서 못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90%는 사실 투자를 못 받아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받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가치, 먼저 투자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기존에 새롭게 나온 기술들을 끼워 맞춰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이런 모델들은 투자금을 모으기 쉽기 때문에, 또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습니다. 이 투자 전문으로 시작해서 큰 게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죠. 브라이언 체스키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로드 아일랜드 패션 학교를 나왔죠. 그래서 산업 디자인 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 전공인데 이렇게 금융가치, 돈을 모을 줄 아는 거죠. 돈을 모을 줄 알아서 이 에어비앤비를 키웠고요. 샘 알트먼은 두 가지를 다 할 줄 압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중퇴했죠. 대학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중퇴를 했는데 19살 때 이미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실패하긴 했지만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300억 원을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죠. 이 투자를 받는. 그래서 이 오픈 AI도 원래 공익 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키운 것은 샘 알트먼이 자금을 모으는 이 금융 가치를 키워주는 그 능력이 뛰어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컴퓨터 전공에다가 금융 가치까지 다룰 줄 아니까 정말 양쪽을 다 다룰 줄 알죠. 그래서 오픈 AI가 이렇게 전 세계를 인공지능으로 흔들고 있고요. 이 딥시크를 만든 리앙 웬팡은 투자 회사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가치로 치고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갖고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죠.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술 가치로 출발을 하든 금융 가치로 출발을 하든 이것이 시장에서 뜨기 위해서는 이용자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이용자들이 이것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가치를 얻어갈 건가.
이것을 찾아내는데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쓴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용자가 이것을 이용하면서 계속 뭔가 불편이 쌓이는 거예요. 고객 만족도하고는 다릅니다. 고객 불만족도는 엔트로피의 일부분에 포함됩니다. 고객의 불만은 지금 공급자도 알고 이용자도 압니다. 그런데 일부러 해결을 안 하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이렇게 비즈니스로서 감당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고요. 엔트로피는 고객 불편점을 포함해서 공급자도 깨닫지 못하고 이용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용하는데 불편한데 그것을 해결해 주면은 너무 좋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클수록 비즈니스 기회가 큽니다. 그리고 일단 비즈니스가 출발했어도 이용자가 사용하면서 계속 엔트로피가 쌓입니다. 이것을 풀어줘야 계속 확장이 되거든요. 그것을 업그레이드라고 그러죠. 이 경우는 뭐냐면요. 이용자는 처음에는 새로운 서비스에 흥분을 하지만 그것이 계속 그것을 주 상유 용도로 사용하면은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쌓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미디어 기업에서는 최고로 잘 나가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보는 것만 하더라도 이 젊은 이용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케이블 한 달에 100불, 그러니까 15만 원이나 하는 가입료를 안 내도 인터넷으로 여기에 그 당시에 9달러였으니까 만 원만 내면은 인터넷으로 내가 노트북으로 얼마든지 드라마나 예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곽강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의 인터넷이 느리니까 이 인터넷이 끊어져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으로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텔레비전을 안 보죠. 그러니까 내가 주로 보는 행위가 노트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노트북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용자가 습관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인터넷이 끊어지면은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새로운 엔트로피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치가 닫힌다고 그래요. 가치가 닫힌다고 전문용어로 얘기하는데 이 갇힌 닫히를 풀어줘야 다시 확장이 됩니다. 이걸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5천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넷플릭스를 보든 그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서 자동으로 최적화해서 넷플릭스가 그것을 맞춰주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클수록 비즈니스 모델은 커지고요. 그리고 엔트로피가 쌓일수록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계속 지속성을 갖고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 기업이 이걸 못 쫓아가는 겁니다. 이 업그레이드 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까. 엔트로피가 제일 큰 거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죠.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자동차 산업, 운전 산업이 정말 크죠. 우버 같은 자동차 제휴 서비스도 있고요. 차를 파는 자동차 회사들 있고, 이 엄청난 규모거든요. 이 운전에는 엔트로피가 정말 많이 쌓입니다. 지금 설 명절,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막 7, 8시간씩 걸리잖아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운전한다는 게 피곤하고요. 차 막혀서 짜증나고, 그죠? 유지하려면은 유지비 들어가고요. 처음에 차 살 때 몇 천만 원 심하면 몇 억씩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우선 운전 자체가 이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40%의 사람들은 운전을 못 합니다. 이거 엄청난 엔트로피거든요. 이 엔트로피가 커가면은 산업 기회가 커집니다. 그래서 구글이 웨이모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성공을 하면은 이게 지금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엔트로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용자의 엔트로피가 어디에 쌓이는지 해결하는 것이 사용자 가치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그러면은 생성형 AI는 무슨 엔트로피를 해소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생성형 AI는 일단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일을 해줍니다.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요. 이게 하여튼 지루한 일입니다. 웹에서 서치하고요. 다른 데서 물어보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모으고,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서 정리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엔트로피가 정말 많이 쌓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야구 중계를 하면 누가 있습니까? 해설가가 있죠. 그 해설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1년 내내 벌어지는 10년, 20년 벌어진 야구 경기를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생성형 AI가 이 수천만에 해주는 겁니다. 그 해설가는 10년, 20년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경험을 갖고 해설을 하는데 생성형 AI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뒤져서 이것을 해소해 주죠. 그래서 생성형 AI가 지난 2, 3년간 그렇게 각광을 받은 겁니다. 모든 회사, 또 창작 작업 이런 데서 이런 자료 분석 일을 생성형 AI가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아직 의료 분야나 법률 분야는 신뢰 가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의료나 법률 분야는 0.1%의 실책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멀기는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해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생성형 AI에 모든 기업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게 걱정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을 배울 때는요, 살아가면서 지식을 배울 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체험으로 배우는 겁니다. 직접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뭘로 배웁니까? 책으로 배우는 거죠. 책이 중요한 거는 다 체험을 안 해도 책으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간접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런데 책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책은 2차원이면은요, 직접 체험은 4차원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배우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체득되는 겁니다. 근데 책으로 배운 것은 체득이 안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생성형 AI는 다 옛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으로 세상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는 체험으로 배우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딥시크의 R1이나 지금 오픈 AI가 올해 출시하겠다는 게 보통 에이전트라 그러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걸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인공지능들이 우리에 알아서 해주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에이전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모델을 내겠다. 그래서 이것으로 경쟁을 하는데 이 에이전트 모델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존의 엘릭서나 이런 서비스, 그러면서 한국에도 뭐 KT나 통신사나 삼성전자 이런 비서 서비스를 많이 냈죠. 이게 다 실패한 이유가 아마존의 엘릭서도 그렇게 키우려고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이게 직접 경험을 못한 거예요. 다 책으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책으로 배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로봇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컴퓨터로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로봇공학이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로봇이 현장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책으로 배운 데이터로 분석한 지금의 생성형 AI 알고리즘하고 합쳐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에이전트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되는 겁니다. 그 로봇 실제로 체험하면서 데이터 센서로 들어오고 카메라에서 들어오고 이런 그리고 촉감으로 느끼고 이런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로 배운 알고리즘과 합쳐서 하는 그 첨단에 있는 것이 지금 유일한 분야가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은 카메라나 라이더나 이런 센서로 들어온 우리 리얼 세계
실제 세계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데이터 분석과 합쳐지는 거죠. 웨이머의 운전은요, 도로를 다니면서도 연습을 하지만요, 이 시뮬레이션으로 오히려 수십 배, 수백 배 연습을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것은 책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실제적으로 현실에 적용되려면 현실에서 데이터를 접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운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웨이머는 처음부터 그걸 했고, 테슬라는 그것을 자기들이 파는, 지금까지 한 1000만 대 팔았죠. 그 파는 차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아직 멀은 거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간격이 있거든요.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에이전트를 부여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완전 에이전트를 부여를 해서 실험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허가가 안 나서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시장에 안착하는 데는 4가지 가치가 중요하다. 기술 가치, 사용 가치, 금융 가치, 신뢰 가치.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뚱한 데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죠. 이것이 가능한지. 지금 대학들이 어려워지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그럽니다. 대학들이 연합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학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 능력도 안 되고요. 거기에 사용자 가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대학 연합이 만들겠다는 메타버스는요, 기존의 컨텐츠를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이건 사용 가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이용자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만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는 어디에 투자하느냐, 얼마큼 투자하냐는 기술 가치, 사용 가치, 금융 가치, 신뢰 가치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 사용 가치는 이용자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인데, 이것은 엔트로피가 어디에 쌓이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